위드 코로나 관련돼서는 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저는 반도체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럼 이제 뭘 사야 되는지 또 명쾌하게 얘기해 주실 거니까. 일단은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저번에 몇 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3월, 4월까지 지금도 그렇고 3월, 4월 정도까지는 좀 들고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리오프닝, 리오프닝 수혜주들, 그리고 좀 긴 호흡에서 바닥권에서 잘 잡아야겠다. 지금은 조금 조심하더라도 바닥권 2,600이 깨진 시점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언제 사야 될지 고민해야겠다라고 하는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업종이라고 좀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리오프닝부터 좀 얘기 좀 해주시나요? 네,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들 최근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확진자 수는 5만 명. 근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세요. 왜 리오프닝 관련주를 봐야 되느냐, 왜 강하냐. 이 그림은, 위의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확진자 수는 뭐 지금 제가 업데이트를 조금 덜 했고, 이게 7일 평균이라서 좀 많이 올라오진 않은데, 하여튼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4만? 5만, 하루에 5만씩 나오고 있죠. 근데 밑에 그 회색 차트를 보시면 위중증 환자 수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미크론의 특징에 의해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 수가 좀 낮다 보니까 방역 차원에서도 좀 대응을 달리하고 있고요. 이전처럼 타이트하게 하지 않고 확진자 수가 5만 명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6명까지로 그냥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가격리도 좀 완화하고 그러니까 최근 요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뭐 화장품이나 호텔 레저, 음식료, 소매유통 이런 업종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중요했던 것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확진자 수 는다고 해서 소비가 줄어드는 거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인식을 하신 것 같아요. 위의 그림이 뭐냐면 바차트, 이렇게 회색으로 된 바차트가 소매 판매 증가율입니다. 엄청 좋아요. 계속 좋아요. 올해 내내 좋았습니다. 근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소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또 확진자 수 늘어나면 폭락을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작년 2021년 하반기부터 소매 판매 증가율은 계속 좋았어요. 20년의 기저효과 때문이지 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20년 기저효과를 본다 하더라도 20년에 보다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비 심리도 흔들리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늘어난다고 해서 막 소비가 안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하신 것 같고, 또 최근 들어서 변한 것은 밑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봉쇄 조치를 풀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많이 풀더라고요. 네. 뭐 이런 나라들하고 한국하고 좀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영국 누적 확진자 수가 2천만 명이 넘어요. 2천만 명이요? 네. 한국 인구의 거의 40%인데? 네. 거기다가 이제 3차 접종을 한 사람들도 있다 보니까 국민 전체 절반 이상이 면역력이 생겼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풀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국은 얼마 전에 10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풀어버리면 또 문제가 생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오미크론이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위중증 환자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한국도 방역 체계를 조금 더 완화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서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는 좀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3월, 4월까지는 끌고 가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섹터 쪽에?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섹터는 일단은 그 호텔 레저 그리고 음식료. 음식료? 네.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어요. 음식료는 술. 네. 그런 쪽들이 좀 괜찮은 주가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매유통은 조금 종목별로 잘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화장품 의류 중에서는 의류 쪽이 좀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미디어, 엔터 이쪽들은 저는 좀 긴 호흡에서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 내에서도 그나마 악재가 덜한, 그리고 실적 가시성이 있는 업종들이 미디어 교육 쪽, 미디어 엔터 쪽이라서 그쪽은 조금 길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오프닝 말고 3월 이후 좀 좋아질 업종들은 또 어디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3월 이후 좋아지는 겁니다. 3월 이후. 지금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업종이 많은데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지금 이거 보고 지금 착각하고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은. 네.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가 2750 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맞다. 여기에 툭 떨어져서 레벨이 떨어졌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사신다면 더 싸게 살 기회가 있다는 업종들인데 무엇보다도 수출, 자동차, 반도체 업종이에요. 근데 전에도 보여드린 그림인 것 같은데, 자, 그 위에 그림 뭐냐면은 자동차 수요 전망입니다. 보시면은 작년보다 올해가 9.1로, 5.1에서 9.1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미국은 이렇게 둔화됩니다. 9.1에서 5로. 근데 글로벌 전체를 끌어당기는 데가 딱 하나 있죠. 유럽. 22%. 그럼 유럽 하면 무슨 차죠? 전기차. 네. 전기차인데 한국 비중이 현대차 그룹 비중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10%를 넘어선 상황에서 유럽 쪽의 레버리지가 딱 들어오게 된다면 실적 좋겠고 또 하나는 2차 전지 좋겠죠. 네. 그래서 자동차와 2차 전지를 이렇게 좀 패키지로 묶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지금까지 전망은 23년 1분기가 돼야지, 그러니까 23년 올해가 지나야지 좋아질 거야 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점점 앞당겨져서 지금 2022년 하반기면 좋아질 거야 라는 전망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적 전망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들도 만들어지고요. 저는 이게 조금만 더 가시화된다면 반도체 쪽은 굉장히 좋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마이크론에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말했던 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사이클로 회색 선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동안 비중이 작았지만 구조적으로 수요가 계속 높아지는 전기차, AI 이런 쪽들의 수요가 굉장히 레벨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파도가 이렇게 쳤다면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는 업종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앞으로의 사이클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파도가 잔잔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 이 기울기가 높아지면서 파도는 더 잔잔해지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년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엄청난 파도로 인해서 팔았다 샀다를 했어야 되는데 완만한 기울기로 우상향하는 가운데 이 파도가 잔잔해진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는 사서 끌고 가도 먹을 수 있는 업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들이나 그런 기대에 대한 변화들이 들어온다면 저는 반도체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 컨퍼런스 콜을 한번 들어보시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서 이런 것들이 하나둘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꼭 들고 가야 되는데 조금 더 내려간 다음에,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린 다음에 비중을 담아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이죠. 너무 많이 빠졌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돌아가서 봐야 될 것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많이 낮아졌는데 성장이 훼손됐냐라는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밑에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인터넷 산업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한국은 2자릿수 이상 성장하는 산업들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메타버스, 웹툰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성장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시장이 불안한 흐름들은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낮아지게 된다면, 시장이 불안하다면 좀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2차 전지. 2차 전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 쪽에서의 수요가 22%라면 한국 차가 잘 팔리는 것도 좋겠지만 유럽에서의 전기차들이 잘 팔리는 기만 해도 시장은 굉장히 좋겠죠. 그런 그림들이 있어서 2차 전지는 자동차랑 이렇게 좀 묶여서, 근데 2021년과 좀 다른 것은 2차 전지 중에서도 좀 세트 완성해서 파는 대형주들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반도체랑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은 어쨌든 좋게 보시지만 지금은 아닌 거고. 네, 여기 그림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1분기 중반을 지나서, 그러니까 2월을 지나서 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시고, 시장 레벨이 더 떨어졌다, 뭐 이런 정도까지 떨어지겠어? 라고 했었던 수준까지 가면 많이 담아 놓으시면 아마 올해 말 내년까지는 좀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의 좀 특이사항 중 하나가 크래프톤 같은 주식이 오늘 지금 10% 넘게 빠졌던데,
그 빠진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사건 때문에 그 보호회수 물량이었네요. 그것 네.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번에도 어쨌든 다른 종목에서도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그런 거 알면 좋으실 것 같아서. 지금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근데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보호 예수를 걸어놓고 이렇게 배정을 하거든요. 특히 기관 쪽들은. 근데 이제 그게 풀리는 시점이 이렇게 도래한다라는 거죠. 일단 근데 보호회수를 모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보호 예수가 뭐냐면은, 우리가 6개월 동안 팔지 않을게. 그리고 공매도도 안 하고 이런 매도, 주가가 하락할 만한 요인들에 대한 매매는 안 할 테니까 물량을 많이 주세요. 그러면은 기관에 그런 페널티, 어떻게 보면 페널티겠죠. 수익이 막 튀었을 때 팔지 않고 6개월 뒤에 팔아준다면 어느 정도 물량도 어느 정도 보존해주는 효과가 있겠고, 그런 것들을 약정을 하고 배정을 받았던 것들이 이제 6개월 뒤, 1년 뒤, 뭐 10개월 뒤 이런 시점에 있는데 이것들이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보호예수 해제라는 것들을 치시면 언제쯤 해제 물량들이 있는지 아마 공시로도 나올 거고 아니면 뉴스 기사로도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이 되게 뜨겁고 돈이 많이 풀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면 이런 보호예수 물량을 극복하면서도 갈 수는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부담스럽고 금리가 오르면은 성장주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그리고 성장주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적어질 거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 물량이 풀린다? 그런데 주가는 일정 부분 뭐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공모가보다는 높다? 그러면 팔고 싶겠죠. 그런 심리들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보호예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체크하시면서 종목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아마도 작년에 상장한 기업들이, 특히 하반기에 상장한 기업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것들 일정이나 어느 정도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좀 확인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보통 그런 보호회수 물량이 풀리면 주가는 당연히 어느 정도 하락하는 확률이 높겠네요. 확률이 높죠. 특히 시장이 불안할 때는 조금 더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2월, 3월까지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성장주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기업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연초부터 너무나도 많은 낙제들이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심리보단 팔고 싶은 심리가 더 큰 상황이라서 그런 물량, 이벤트, 수급 이슈, 저는 보통 수급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많이 말씀드려왔는데, 지금은 워낙 시장 상황들이 좀 불안하니까 수급 이슈도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업데이트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때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5% 빠질 게 10%, 15%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자라 말씀드리고 있죠. 딩현님 말씀해주신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이 사실 시가총액 10위 안에 기업의 섹터잖아요. 남은 게 한 개가 사실은 바이오잖아요. 바이오 섹터는 오늘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셨죠. 성장주긴 한데, 그리고 종목별 대응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 전체로 추천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업종 전체로 너무 많은 분야가 있겠죠. 뭐 신약 개발, 뭐 진단 키트, 뭐 너무나도 세분화되는 영향들이 있겠죠. 그래서 업종 전체로 이익 증가를 보면 1분기만 좋고 2, 3, 4분기가 마이너스예요. 이익 성장이. 그래서 업종 전체로는 추천드리지 못하는데, 다만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동안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서 실적이 이 정도 실적은 나올 거야 라는 것들이 가시성 있는 큰 기업들은 좀 괜찮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그동안 막 기대감에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저도 요즘 기관 투자자분들하고 세미나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말한 컨셉을 보면은 성장주는 사고 가치주는 팔자는 컨셉인 것 같다. 그러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그 컨셉이 맞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건 맞습니다.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걸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이 있는 걸 사는 게 맞지, 그냥 가치주, 성장주로 구분한 건 아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2004년, 5년, 6년에는 진짜로 가치주, 시클리컬, 올드 이코노미가 엄청 좋았어요. 왜? 중국이란 성장이 있다 보니까 그 힘으로 갔던 거였고, 반대로 2017년에는 미국이 분기마다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때 가장 핫했던 게 반도체, IT, 인터넷 이런 업종들이었거든요. 시크리컬은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시장에 못 올라갔어요. 그 컨셉을 놓고 본다면 지금 통화정책 정상화, 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 이런 스텝에 있어서 이런 악재들을
통화정책 이벤트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지, 그냥 성장주와 가치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냥 심플하게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그림이 뭐냐면은 2022년 이익 증가율입니다. 자, 조선 호텔 레저는 적자였던 게 흑자로 되는 거고요. 미디어 교육, 제가 좀 장기적으로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소매유통, 최근 리오프닝주로 주목을 받고 있죠. 그 다음이 인터넷, 그 다음이 IT 가전, 뭐 건설은 이번에 좋을 것 같고, IT 하드웨어, 자동차, 반도체,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IT, 인터넷,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 얘네들이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실적도 괜찮고, 반대로 저 오른쪽으로 좀 보시면은 철강, 화학, 보험, 에너지, 비철 어떤가요? 전년 대비 역성장을 해요.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최근 이익 전망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뭘 선택해야 될지, 악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버려야 될 업종과 선택해야 될 업종이 분명히 구분이 갈 거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플러스 알파로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 이렇게 보시는 게 그렇게 좀,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를 넓히기보단 2022년은 좀 압축하자. 진짜 좋은 애들로만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이 대신증권에서 투자 전략 네네. 팀장이시잖아요. 네네. 한마디로 투자 분야에서 회장님이 근데 궁금한 게 이 증권사나 이런 데도 이 자산가분들 이제 한마디로 돈이 많으신 VIP 고객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투자하는 거는 혹시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 투자하는 거랑 아무래도 많이 만나보실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직급에 계시니까 네. 좀 다른가요? 어때요?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성향이? 네. 뭐가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라 그래서 공통적인 패턴으로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공격적이신 분들은 막 공격적으로 하시고 보수적인 분들은 보수적으로 하는데, 그런 분들은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접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묻어둘 돈, 얘는 좀 단기적으로 뭐 매매할 것, 그리고 얘는 현금 어느 정도 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하시는 것 같아요. 배분을 잘. 네, 기본적으로 뭐 자산 배분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자, 이 돈은 10년 뒤, 20년 뒤 내가 신경 안 써도 될 돈. 얘는 지금 뭘 사야 될까? 그리고 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네. 이렇게 나누시고, 어떤 분은 비상장을 잘 하시면 비상장도 하시고, 되게 나눠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에 좀 오리엔트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그냥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냥 금에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되시는 정도의 금액을 금 상품에 그냥 정비식으로 넣어 놓으시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주식 비중을 많이 늘리시고, 아마도 이번 상승 사이클이 끝났을 때는 제가 또 주식 비중을 줄여서 뭐 달러를 가든 금을 가든,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경 안 쓰고 넣어놨던 금의 비중이 어느 정도 고점 올라왔을 때 주식 비중을 줄이면 얘 비중이 더 높아져서 안전판 역할을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좀 리밸런싱 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성향이 많이 다르셔서 거기에 맞춰서 많이 대응을 해드리죠.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주식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에 우여곡절은 있다 하더라도 아마 2년 뒤, 3년 뒤, 2년, 3년 정도까지는 시장이 지금보다는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긴 호흡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금이나 이런 안전자산에 있어서는 나중에 몇 년 뒤에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을 만큼의 안전판을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써도 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자산을 좀 나눠서 투자하는 게 부자가 되고 나서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걸까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돈이 별로 없는 개인 투자분들은 나도 돈이 많으면 그렇게 나눠서 하겠다. 근데 돈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정확히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냥 그분들이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되면서 그런 배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도 추론을. 그분들의 그 삶의 역사를 모르니까 저는. 근데 추정을 하기에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신 데 있어서 처음부터 자산 배분, 그러니까 종잣돈이 되게 적으신 분들이 자산 배분을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집중 투자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도 계속 디테일하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내드리고 싶어서 짧게도 말씀을 드리고 길게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팔로우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좀 어느 정도 비중이 되시면은, 또는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고 내가 고정적으로 뭐 한 달에 50만 원, 50만 원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여윳돈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장기적으로 할 거, 좀 단기적으로 할 거 좀 나눠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네. 자, 팀장님의 이 이야기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만 볼 수 있지만, 또 팀장님이 다른 텔레그램 채널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장중에도 매일 한 네, 번씩 네. 보내주시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걸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거를 원래는 잘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최근 워낙 시장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월 28일 날 코스피가 2600선을 깨졌을 때도 제가 이렇게 짧게 드리고 있어요.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추세 반전은 쉽지 않다고 본다. 하단은 좀 더 고민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까지 다운되고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좀 여력이 있기에는 않을까. 레벨은 떨어졌는데 경로는, 그동안 그려드렸던 경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2월달, 그러니까 제가 월간 전망을 계속 발간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들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드리고 있고요. 야, 구독자가 9,400명이나 되네요. 네, 요즘 많이요. 텔레그램인데. 김 작가 TV 덕분에. 그리고 이 그림은 뭐냐면은 2월 4일 날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을 때 환율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왜 중요한지를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팔로우업해서 업데이트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또 오늘 새벽에 코멘트 드린 건데 1월 FMC 의미,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들, 어떤 의미가 있다, 시사점 뭐다, 그런 것들을 적어드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김 작가 TV에 제가 자주 나올 수 있다면은 특별히 말씀을, 제가 대신증권 옆으로 이사를 갔는데.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되는데, 최근 시장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뭐 진짜 뭐 한 달 사이에 한 200포인트 빠졌다, 한 달 사이에 100포인트 오르고, 며칠 사이에 100포인트 오르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시면은 그나마 제일 빨리 실시간으로 제 이경민 팀장이 1월 CPI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22회의 끝난 뒤에 무슨 생각을 하나, 그런 것들을 업데이트 보실 수 있으니까, 채널명에 대신 스트래티지를 치시면 대신 전략 돌직구로 나오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되게 예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제 뷰가 바뀐 것도 있었긴 하지만, 이게 되게 공포스러울 수도 있지만 좀 긴 호흡에서는 진짜 좋은 매수 찬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업사이드 포텐셜보다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훨씬 크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짧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커 보이는데, 길게 봤을 때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점점 커지고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자, 2월, 그리고 좀 길게 본다면 3월 초중반까지 잘 버티시고 잘 대응하시고 좀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신다면 아마 더 좋은 기회가, 수익이 나서 연말에는 모두들 좋은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데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의 영상은 김작가TV에서 보고, 팀장님의 그런 정보를 좀 더 빨리 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댓글에도 남겨놓을 테니까 팀장님 텔레그램 찾아가서 많은 정보를 좀 얻으셔서 투자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경민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